80여 년 동안 세대를 거듭해 독재를 하고 있는 김부자. 북한은 김부자를 욕하면 바로 수용소로 끌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죠.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김부자의 영향력이 처음부터 절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죠. 그러나 한 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바로 8월 종파 사건. 8월 종파 사건은 김일성 반대파가 김일성 아우웃을 외친 사건이거든요. 반대파는 김일성을 내쫓기 위해 열심히 계획했지만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김일성은 반대파를 역관광시켜버려. 오히려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을 기회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죠. 이때 반대파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인척까지 싹 다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나한테 반기를 들은 기야. 오히려 좋아.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벌어지는 1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53년 3월 5일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이후 1955년 소련 공산당의 새로운 서기장이 된 니키타 흐르쇼프는 1956년 2월 1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개최된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놀라운 발언을 하죠. 자 그럼 우리 소련의 서기장 흐르쇼프님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흐르쇼프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야 니들은 왜 공산주의 한다더니 다들 독재를 하고 있냐. 아 이게 다 스탈린 그 새끼 때문이지. 어우 이게 맞나? 난 모르겠다. 그럼 다들 서기장님께 박수. 잠깐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니들 처신 잘해. 특히 김일성 너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스탈린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함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소련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 다른 공산주의 국가도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건 북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소련이 김일성에게 너 혼자서 싹 다 해먹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지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초기에 북한은 김일성 독재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갑산파, 만주파 등 다양한 세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세력들을 친일파, 미국 간첩 등의 혐의를 붙여 숙청해버렸네. 김일성은 이렇게 다른 세력들을 몰아내고 독재 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죠. 그런데 김일성이 계속 다른 세력 없애버릴 각만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다들 얌전히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 당연히 김일성을 따르지 않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자 했는데요. 이때 니키타 흐르쇼프가 먼저 독재를 비판하고 나섰으니 김일성을 내쫓기에 이만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연안파의 김두봉, 최창익, 윤공흠, 이상조 등의 사람들과 소련파의 박창옥, 김승화 등이 모여서 김일성을 몰아내자라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아니 김일성이 해외로 나갔다 와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네. 다른 나라에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면 되지 김일성이 북한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김일성이 직접 북한 밖으로 나갔나 하고 살펴봤더니 북한은 1957년부터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북한의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죠. 이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은즉 이건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결국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서 1956년 6월 1일부터 김일성이 직접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을 방문하고 다녔다는 거지. 이로 인해 김일성은 한동안 북한에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대파 세력들에게는 김일성을 몰아낼 계획을 세울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 시간을 활용해서 반대파 세력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그래.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펐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김일성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 이참에 그 새끼 몰아내버리자고. 좋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몰아낼 건데? 뭐 좋은 계획이라도 있어? 그럼 당연히 있지. 얼마 후에 전원회의 열리는 거 알지? 거기서 김일성 욕 좀 해주면 알아서 나오지 않겠어?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몰라 별일 없겠지.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물러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비판하고 잘못을 물은 다음 너 나와를 시전하려고 한 거죠. 이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단순했었던 겁니다. 네, 과연 그 김일성이 이 정도로 타격을 1이라도 받긴 할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이렇게 계획부터 뭔가 싸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이 이미 반대파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생각을 좀 해보면 독재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 김일성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북한을 비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북한 내부에는 이미 김일성을 따르는 세력들이 많았고 반대
반대파의 움직임은 김일성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김일성을 따르던 최용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계획도 부실한데 시작도 전에 들켰다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결말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뭐 이런 계획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행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계획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 뻔히 보이는데 네, 결과는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먼저 1956년 8월 30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김일성이 해외 방문 보고를 마치고 인민 보건 사업의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방문 보고가 끝나자 반대파 세력인 윤공흠이 나섰는데요. 윤공흠은 김일성이 레닌적 원칙인 집체 정령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여기서 말씀드린 집체 정령도란 당 위원회가 행정, 경제기관의 모든 문제를 군중 노선에 입각하여 관리 운영하는 지도 방법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 모든 문제를 집단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김일성이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먹고 있으니 집체 정령도를 실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미 김일성은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해드렸듯이 김일성은 반대파에 대한 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반대파에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 말을 듣고 동의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중앙위원회 위원회 대부분은 김일성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봤자 반대파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윤공흠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김일성과 함께 만주파로 활동했던 최용건 같은 사람들까지 비판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주파가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김일성과 함께하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아니 안 그래도 김일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김일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층까지 건드려서 사람들을 자극한다? 당연히 분위기는 반대파에게 더욱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죠. 결국 윤공흠은 엄청난 비난과 함께 단상에서 끌어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은 반대파가 반당적 행위를 했다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렸고 전원회의는 반대파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회의가 되어버렸죠. 이후 반대파들은 반당종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종파란 보통은 같은 종교의 다른 갈래를 뜻하지만 북한에서는 북한의 주된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상에 반기를 든 반역자들이라는 거지. 김일성은 윤공흠, 서휘, 리필규를 당원 명부에서 지우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았죠. 그리고 최창익과 박창옥은 그들이 맡고 있던 직위들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장은 저 정도로 끝났지만 김일성이 자신을 건드린 사람을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잖아요. 결국 윤공흠을 포함한 몇몇 인물은 김일성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했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죠. 살려주세요. 김일성이 언제 저를 죽일지 몰라요. 아니 중국으로 안 왔으면 벌써 죽었을걸요? 아 알겠다 해. 야 김일성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 이번엔 네가 좀 심했다 해. 다시 복귀시켜라 해. 야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다. 적당히 했어야지 적당히. 우리 여기서 좋게 좋게 끝내자. 아이씨 내랩 받아먹고 있는 게 있어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해봐 날래 들어오라. 뭐 이렇게 중국에 더해 소련까지 나서서 김일성에게 8월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김일성의 폭정이 정도를 넘자 이건 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김일성을 압박해서 반대파 세력들의 직위를 돌려주라고 압박한 거죠.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일단 중국과 소련의 말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이건 잠깐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소련이 아주 바빠졌기 때문이죠. 아니 1956년 10월에 공산국가였던 헝가리에 민주화 운동이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다는 거야. 게다가 중국과 소련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루쇼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 공산당은 자본주의 진영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면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반면 중국은 자본주의와 공존하려는 소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소련을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에 적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고 소련은 중국의 단일 지배 체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련과 중국이 정신이 없다 보니 괜히 김일성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죠. 아니 김일성을 자극했다가 적으로 돌아서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니까 결국 누구도 김일성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김일성은 자신에게 반항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이때 김일성에게 반대했던 연안파와 소련파 정치 세력들은 거의 다 숙청당했다고 하는데요. 반대파 세력인 최창익, 박창옥, 강성민, 장평산 등은 종파주의자로 몰려 국가반란 음모죄라는 명목으로 숙청당했죠. 그리고 김두봉 등의 인물도
김일성도 정치적으로 좌천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파주의자로 몰려 체포된 사람의 수만 무려 200여 명. 아무래도 200여 명이나 되는 인물이 체포되다 보니 이 중에는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던 인물도 있다고 하죠. 그냥 김일성에 반대했던 연안파와 소련파에 소속되어 있기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거나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반대파 세력 사람들만 숙청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에 연좌제를 적용해버립니다. 뭐? 연좌제?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처벌하겠다는 거야? 홀리 쉣.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김일성은 반대파들의 친인척까지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북한은 이 사건이 8월에 일어난 종파주의자들의 반란이라는 뜻에서 8월 종파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반대파가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을 기회로 삼아 반대 세력인 연안파와 소련파를 몰아내고 독재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초기의 주체 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알맞은 혁명과 건설의 추진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체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김일성을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싹 다 처리해버린 다음 자신의 독재 체제를 확실하게 다졌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할 수 있다니 진짜 소름 끼치는 인물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만약 8월 종파 사건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